내 눈을 감기세요. 난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내 귀를 막으세요. 난 그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께 맹세할 수 있습니다. 팔이 꺾이면 난 당신을 내 마음으로 잡을 겁니다. 심장이 멎는다면 나의 머리가 울릴 겁니다. 만약 당신이 머리에 불을 지른다면 난 그대를 내 피 속에 실어 나르렵니다. 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이 시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루살로메를 위해 지은 시입니다. 이번에는 루살로메의 생애,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1937년 겨울 독일의 대학 도시 괴팅겐. 전설처럼 신비로운 한 여인이 죽었다. 그 이름은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 이 이름이야말로 뭇 사람들과의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불러일으킨 폭풍과도 같은 이름이다. 살로메는 괴팅겐 시 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가파른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집에서 살았다. 발코니에 나서면 가물가물한 서남쪽 지평선에 숲에 덮인 구릉들이 바라다 보인다. 루는 이 집에서 30년이 넘도록 사교 생활을 등진 채 은자처럼 살았다. 괴팅겐 시민들은 이 비범한 여인의 괴팍한 생활을 못마땅하게 여겨 별별 희한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그 소문에 따르면 루는 남몰래 위험스런 일에만 골몰하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상한 책을 쓴다는 것이었다. 또 루는 동양의 비약을 먹어서 늙지도 않으며 수시로 남자를 갈아치우고 모르는 남자와 여행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보기엔 루는 분명 선량한 주부가 아니라 위험한 마녀였다. 그러므로 루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게슈타포가 루의 집을 습격했을 때에도 시민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다. 마녀는 죽은 것이다. 그러나 마녀 사냥은 이제야 시작된 것이다. 게슈타포는 루가 소장한 책과 편지를 모두 몰수했다. 이러한 몰수 조치에 대해 당국은 루가 유태 학문인 정신분석학에 정통했으며 유태인 프로이드의 협력자였고 그녀의 서재는 온통 유태인 작가들의 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나치의 비위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치는 루를 조용히 지내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실제로 시끄럽게 문제 삼기에는 루가 너무 늙었다고 여겼던 것이다. 젊었을 적의 루는 모든 권위에 반기를 들었으며 개인주의의 화신이자 우상 파괴자였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 인물이었으므로 히틀러 집권 시 그녀가 보다 더 젊었더라면 틀림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21살의 나이로 니체를 광란의 열정에 몸부림치게 함으로써 생겨난 스캔들은 로마에서 페스트부르크에 이르기까지 전 유럽을 들끓게 했으며 루를 아예 독일에서 추방해 버리자는 극성스러운 캠페인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그러나 루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캠페인에 끄떡도 하지 않았고 아주 담담하게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루는 자기의 의지에 따라 일체의 관습을 무시한 채 결연히 자기의 길을 갔다. 루는 뛰어난 작가였으며 20여 권의 소설과 100개가 넘는 논문 및 평론을 썼다. 그럼에도 루는 문학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루의 타고난 천재적 성향은 많은 남자들을 내살시켰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루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라고 믿었다고 한다. 루는 니체, 바그너, 릴케, 톨스토이, 마르틴 부브, 하우프트만, 스트린드베리, 베네킨트, 프로이드 등 당시의 유럽 지성들과 깊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루를 질투하던 사람들은 미술 애호가들이 미술품을 수집하듯
루는 유명한 남자들을 수집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루에게 매료되었던 사람들은 루의 두 가지 매력 앞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다. 마력적인 영혼과 아름다운 육체 앞에서는 루는 훤칠하고 늘씬한 몸매를 지녔으며 빛을 발하는 듯한 푸른 눈매는 클링겐베르크의 찬탄을 들을 만했다. 루가 방 안에 들었으면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다. 은빛이 도는 듯한 금발머리, 조그마한 코, 특히 유연하면서도 선명하게 윤곽이 잡힌 고집스럽게 생긴 입은 그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개성이 뚜렷한 용모와 마력적인 영혼은 루를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에 창조력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루 예찬자 중 한 사람이 말한 바에 의하면 루와 격정적인 관계를 맺은 남자는 9달이 지나면 책 한 권을 출판하게 된다는 것이다. 루는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정신적 결합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가장 내밀한 정신적 친화력에 이른 때에야 비로소 남녀 두 사람은 사랑의 충족감을 얻게 된다고 본 것이다. 루는 언제나 이러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루는 일단 격정의 만조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 관계를 지속하기를 꺼렸는데 이것은 그녀를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겐 지독한 환멸을 의미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환멸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감에 빠져 심지어는 자살까지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 환멸에서 예술 작품으로 관심을 돌리기도 했다. 루를 비난하던 한 사람은 그녀를 이렇게 평한 적이 있다. 행복을 가져다 주든 황폐를 불러오든 아랑곳하지 않는 분류처럼 루는 가는 곳마다 영혼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그 여자는 여성적인 약점, 아니 인간의 약점을 지니지 않은 어떤 힘으로도 파괴될 수 없는 마적인 자연력을 지닌 선사시대의 원시인 같은 여자였다. 그녀의 특성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루의 예찬론자들은 강력하게 항의를 제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루를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여인, 결코 잘난 체 하지 않는 겸손한 여인, 매혹적인 미소를 띤 부드러운 여인으로 각별히 존경했기 때문이다. 괴팅겐 대학의 한 교수 부인이 루를 떠보기 위해 끈덕지게 질문 공세를 퍼부은 적이 있다. 그 질문 중 하나는 왜 그토록 자주 여행을 다니느냐는 것이었다. 루는 찬찬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게 봄바람이죠. 유감스럽게도 나에겐 1년 내내 이런 봄바람이 불어온답니다. 혁명 기운이 감도는 짜르치아의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나치하의 독일에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역사적 대변혁을 체험한 루의 기나긴 질풍노도와 같은 생애는 우리에게 벅찬 감동을 준다. 나폴레옹이 괴테를 만났을 때 저기에 참된 남성이 있도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나는 루 살로메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직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저기에 참된 여성이 있도다. 제1부 러시아의 유년 시절. 살로메. 이 이름은 열정과 경건이라는 모순된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7가지 베일을 쓰고 춤을 추어 헤롯 왕의 열정에 불을 지름으로써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심지어는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는 헤롯 왕의 조카딸 살로메 공주는 정열적인 여인이었다. 뜻밖에도 살로메 공주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으며 왕은 이 요구에 정신이 아득해졌으나 약속 때문에 공주의 청을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구세주의 시체에 성료를 바르기 위해 그리스의 무덤에 갔던 또 다른 사람인 살로메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때 이들은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무덤에서 도망을 쳤다. 공포와 전율이 그들을 엄습한 것이다. 살로메란 이름의 기원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것은 평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루살로메의 생활은 그 이름이 불러일으키는 저 모순된 특징을
너무나도 잘 나타낸다. 이름이 전조가 되는지 루살롬의 역시 남자들의 가슴에 열정을 일으켰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을 때 저 텅 빈 무덤의 공포를 겪게 되었다. 루의 영혼은 비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그녀의 영혼은 임의로 빛을 비추기도 하고 꺼버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숙명적인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한 채 루는 삶을 살아간 것이다. 즉 의지에 반한 숙명적 여인이었다. 루 혹은 세례명 루이제는 1861년 2월 12일 페스트부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탄생은 러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인 농노제 폐지가 일어난 때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당시 러시아 도처에서는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것은 수백 년간의 투쟁 끝에 러시아 농민들이 드디어 강제 노동의 멍에를 떨쳐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유의 종소리와 함께 루는 탄생한 것이다. 루의 아버지 구스타프 폰 살로메는 러시아의 장군으로 로마노프 왕조를 오랫동안 충실히 받들었고 높은 지위에까지 이르렀다. 루가 태어날 때 살로메가는 동궁 맞은편에 자리 잡은 거대하고 반달형인 장군 참모부 건물에서 살고 있었다. 이곳에서 루는 러시아 황제의 광위와 영광에 둘러싸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사람들은 긴장과 기대에 차서 탄생 훨씬 전부터 사내 아이인지 계집 아이인지를 점쳐왔다. 벌써 루 위로 사내 아이가 5이었으므로 이번에도 아들일 확률이 크다고들 했다. 어쨌든 구스타프 장군은 오래전부터 딸을 바랬지만 분별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소원을 떠벌리지도 않았고 또 57세라는 나이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포기했던 것이다. 부인조차도 아들일 거라고 믿었다. 현명한 부인은 아들만 연달아 꼭 반타스가 되기를 바랬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만 사는 건물에 큰 혼란도 없을 뿐 아니라 계집애보다 훨씬 더 쉽게 교육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장군 부인의 이러한 생각은 결국 옳았다. 딸 하나 기르기가 아들 5 기르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살로메 부인이 건강한 딸을 순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참모부 넓은 홀은 웃음과 환호가 터져나왔다. 사방에서 축하 인사가 쇄도했으며 심지어 황제까지도 사자를 보내어 축하했다. 이 사건은 당연히 러시아와 독일의 대도시 일간지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독일 신문들도 이 사실을 보도했는데 그것은 다른 많은 러시아 군대의 고위 장교들과 마찬가지로 살로메 장군이 독일 태생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 통치자들은 러시아의 근대화를 위해 유능한 외국인들을 필요로 했다. 독일인과 프랑스인들이 특히 환영을 받았는데 이들은 문관이나 무관으로서 러시아 행정관청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으며 러시아 사회에서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것은 러시아인들에게 불만을 가져왔다. 특히 지식층의 불만이 심했는데 이들의 반서방, 친슬라브 성향은 점점 강화되어 갔다. 토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작가들은 러시아 국민 정신의 미덕을 찬미했으며 무시크, 즉 소박하지만 대단한 열정을 지닌 러시아 농민들의 신화를 창조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에 따르면 러시아의 장래는 비록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대에 뒤진 원시적인 사람들이긴 하지만 저 순박한 농부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황제에게 은총을 받는 거만한 외국인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루의 유년 시절은 그러한 불만의 물결이 페테스부르크를 휩쓸고 있을 때였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그러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부모들의 근심 어린 표정을 보고 어쩌면 어렴풋이나마 예감을 했을런지도 모른다. 1810년 살로메가가 이조에 왔을 때 우리의 주인공 살로메의 아버지 구스타프 폰 살로메는 6살이었다. 이주의 시기를 잘못 택한 것이다. 왜냐하면 살로메가가 러시아의 수도에 정착하자마자 나폴레온이 러시아를 침공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위대한 군대의 전진에
거역하지 못하고 공포 혹은 환호로 따르는 반면 러시아 국민들은 조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결연히 일어섰다. 심지어 러시아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조차도 애국심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고 소년 살로메보다 더 격렬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 긴장과 흥분으로 이 소년은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나타난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성스러운 조국 러시아의 운명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그의 조국이었으며 이 조국에 봉사하고 위급할 때는 생명까지도 바치려고 했다. 소년은 나폴레온을 패배시킨 후의 감격과 열광으로 어린 나이에 러시아 군대에 입대했다. 이 소년은 빠른 속도로 성진하게 되어 25살에 이미 연대장으로 승진했다. 1830년에서 31년에 폴란드 봉기 진압대 보인 용맹성으로 인하여 그는 황제의 눈에 띄게 되었다. 그의 군사적 업적이 황제 니콜라이 1세의 주목을 끈 것이다. 그는 황제의 총애를 받아 세습 귀족이 되었고 빛나는 경력을 쌓아 장군 참모 대열에 끼었으며 추밀 고문관으로 성진했고 알렉산더 2세 치하에서는 군대의 감찰 장교로 임명받았다. 이러한 승진은 시대적 행운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었다. 루어의 아버지는 어느 사회에서나 틀림없이 턱출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용감하고 기사다운 남자였으며 타고난 신사였고 의지가 강했고 열렬한 신교 신자였다. 그러나 그는 다혈질로 유명했는데 후에 그의 딸 루도 마찬가지였다. 루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여겼다. 루는 아버지가 푸시킨을 친구로 여겼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버지는 훤칠한 키와 넓은 어깨, 꼿꼿한 태도에 온화하고 책임감 있는 귀족이라는 모토에 따라 생활한 군인이었다. 그가 훈장을 단 러시아 건위 기병 장고의 대례복에 군도를 차고 나서면 뭇 숙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만큼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람둥이는 아니었다. 타고난 근엄함과 단정한 태도로 하여 그는 일찍부터 경박스러운 사랑의 불장난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1844년 만혼을 한 후에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 19살 연하의 부인에 대한 사랑은 거의 전설이 되다시피 했다. 부인이 들어서면 그는 언제나 일어서서 기사와 같은 제스처를 했는데 이러한 것은 거의 어린아이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아이들 역시 어머니가 들었으면 즐기고 있던 유희를 중단하고 일어섰다. 살로메 장군이 막내이자 가장 귀여운 딸의 이름을 짓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오직 부인의 이름인 루이제란 이름만이 적합한 것처럼 보였다. 루어의 어머니 루이제 폰 살로메는 처녀 때 이름은 루이제 빌름, 북독일과 덴마크 태생의 부유한 설탕 공장 주인의 딸이었다. 1823년 페스트부르크에서 태어난 그녀는 그만한 지위에 있는 집안 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향과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푸른 눈동자와 부드러운 블론드 빛깔의 머리를 가진 이 소녀는 언제나 의복과 거동이 깔끔하고 정확했으며 활력이 넘친 처녀로 자라났다. 그녀는 일찍 양친을 여위어 할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 할머니마저 사망했을 때 20살이 채 안 된 루이제 빌름은 거대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경제인의 수완을 발휘했다. 특히 이러한 능력으로 루이제는 살로메 장군을 사로잡게 되었다. 빌름이 구스타프 장군과 결혼한 때는 21살이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빌름은 구스타프를 사랑했지만 존경하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보살펴야겠다는 것을 보다 더 강렬하게 느꼈다. 결혼식 날 그녀는 일기에 남편과 가족과 신의 순서로 생명을 다하겠노라고 기록했다. 그리하여 빌름은 죽는 날까지 이 뜻에 충실했다. 살로메 부인은 그녀가 태어난 사회의 악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황제 치하의 국가 체제 내에 혁명의 동요를 느낀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민중들의 사회 정의에 대한 소망을 이해하긴 했지만 깊이 뿌리박은 질서와 의무감 때문에 혁명에 대해 동정을 거부하고 말았다. 90년간의 긴 생애를 그녀는 인간이 의심해서는 안 될
신에 의해 정립된 일정한 근본 진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살았다. 부인이란 가정과 가족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견해도 이러한 것에 속한다. 그녀는 자기 딸 또래의 그토록 많은 여자들이 해방이니 투쟁이니 하는 전투적 용어를 입에 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도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여자들의 권리가 싫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에겐 의미도 없는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자유라는 열병이 심지어 자신의 아이들에게까지 엄습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머리를 저었다. 비록 자신도 자신의 생각을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외부 세계의 모든 비평에 대해 아이들을 끊임없이 보호하고자 했다. 그녀의 강력한 모성애는 애들 모두를, 그 중에서도 특히 고집스러운 막내둥이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 딸의 반항아적 기질 때문에 남모르게 큰 걱정을 했던 것이다.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이었다는 사태가 벌써 그녀에게는 일종의 반항아 같아 보였다. 그녀는 딸 루 혹은 러시아식으로 리올라 사이의 긴장을 제3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유의했다. 아버지와 막내딸 사이에는 그러한 심청에 깔린 긴장관계는 없었다. 오히려 루와 아버지 사이에는 애정이라는 은밀한 띠가 맺어져 있었다. 가족들, 특히 모든 공공연한 감정 표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인에게는 이 유대관계를 숨겼다. 그래도 장군이 금열 관계로 수없이 많은 여행을 할 때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끝에 때때로 우리 귀여운 막내딸에게 내 키스를, 그 애가 이 늙은 아빠를 자주 생각하겠지라고 쓰곤 했다. 이러한 애정은 루가 난간에 앉아있고 그 뒤에 아버지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낡은 사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수염이 난 얼굴에 은밀한 행복의 표정을 한 장군이 그의 귀여운 막내둥이 딸을 사랑스럽게 꼭 껴안고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은 루가 3살 때쯤 아버지가 60대 초에 찍은 것이다. 그것은 장난꾸러기 천사의 모습을 한 아이였다. 그들은 은밀히 손을 잡고 있으며 두 사람을 맺어주고 있는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장군이 위험을 부리며 밖에서 돌아올 때도 그는 딸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소한 싸움에서 부인이 화를 낼 때는 언제나 루의 편을 들었다. 한 번은 루가 학교에서 배우는 러시아어가 힘들다고 집에서는 도구와 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자 그 과목을 그만두도록 하기까지 했다. 아버지는 눈짓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필수 과목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이것은 바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루는 독학자로 태어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했다. 비록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루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8살인가 9살 때 학교에 가는 도중에 집에서 기르는 개 지미카에게 물렸는데도 사랑스러운 개가 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숨겼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지미카는 하인 한 사람을 또 물었다. 의사는 광경병의 기미가 있어 그 개를 죽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 의사는 광경병이 무엇이냐는 루의 불안한 질문에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환자는 입에서 거품을 내며 아주 친한 친구까지도 물게 된단다. 후에 루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나는 마음속에 무서운 확신, 내가 아버지를 물게 될 거라는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분명히 그리 좋았던 것 같지는 않다. 루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에 간 적이 있었다. 훗날 루는 어머니가 수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의 일화를 명랑하게 이야기한 바 있다. 갑자기 루는 어머니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야, 엄마, 한 번 더 빠져봐. 어머니는 서글프게 웃으며 대답했다. 얘 좀 봐라. 그렇게 되면 난 빠져 죽어. 그러나 루는 큰 소리로 즐겁게 대받았다. 아무 일도 없을걸? 루가 아버지를 경외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넓은 산복길을 지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은 루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정중하게 아버지가 팔을 내밀면 루는 우쭐해서 그 팔을 움켜쥐고는 큰 걸음으로 아버지의 일정한 보폭을 따르려고 성컴성컴 걸어간다. 아버지는 내려다보며 결코 말을 건네지 않았으며 부인에게 대하듯이 기사답게 행동했다. 한 번은 산책 도중에 장군이 루에게 은전 10코페이카를 주었다. 바로 그 순간에 거지 한 사람이 말을 걸었다. 연민에 휩쓸린 루는 은화를 몽땅 그 거지에게 주려고 했는데 돈의 가치를 루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려고 하여 아버지가 주지 못하게 했다. 아버지는 올바른 재화의 분배를 보여주었다. 그 은화를 빛나는 5페이카 동전 2개로 바꾼 다음 진지한 표정을 하면서 꼭 같이 거지와 나누어 가지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루도 진지하게 2개의 동전 중 하나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건네주었으며 거지는 그러한 과정을 놀라서 바라보며 기쁘게 돈을 받았다. 루가 앓게 되어 아버지가 팔을 잡아줄 때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데서 느끼게 된 행복감은 환희로 상승했다. 그래서 루는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때때로 아픈 채 했다. 아버지가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화를 내며 자작나무 회초리로 루의 스커트를 걷어올린다. 그런 순간이면 루의 사랑은 무한해지곤 했다.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루는 계속해서 벌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빌었다. 그런 날 저녁이면 아버지가 자기를 아프게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나쁘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신에게 기도를 했다. 신이 자기를 이해해 주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향한 이러한 강렬한 애정은 루의 일생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루의 심층 의식 가운데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호자의 모습으로 유별나게 각인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루의 모든 남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아버지는 루로 하여금 지극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를 오빠들과 함께 보내도록 보살펴 주었다. 5 중에 2 아이는 일찍 죽었고 루와 함께 자란 세 오빠는 루를 언제나 꼬마 누이로 취급했다. 애들 모두가 발랄했는데 루는 꼬맹이 소녀 취급을 받지 않으려 했으며 즐겨 오빠들만의 격렬한 싸움에 끼어들기를 좋아했다. 살롬에 가의 어린애들이 외치는 소리와 떠벌려 웃는 소리가 자주 장군 참모부 건물 내의 엄숙한 장소에 메아리 치곤 했다. 가장 절겼던 놀이는 마루에서 썰매를 타는 것이었는데 이때의 루는 말 역할을 했다. 루는 신이 나서 오빠들이 이야 끼랴 외치는 소리에 따라 이곳저곳을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오빠들이 루가 러시아에서 가장 빠른 삼두마차의 말이라고 칭찬해주면 루는 우쭐해서 가슴을 두근거리곤 했다. 그러나 때로 오빠들은 루의 거친 행동을 비난하기도 했다. 황제가 패스트브로커에 있는 하기 별장을 말을 타고 지나가게 될 때면 루는 무릎을 굽혀 인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무척 골인하기도 했다. 한 번은 오빠 오이겐의 좀 숙녀답게 행동하라는 충고에 잔뜩 화가 나서 뜨거운 우유가 든 잔을 거의 머리에 던졌다. 오이겐이 머리를 숙여 피하자 우유는 루 자신에게로 쏟아져 팔과 얼굴에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다. 그런 광경은 자주 일어났다. 왜냐하면 네 아이 모두가 열렬성 기질이어서 자기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오직 장군인 아버지에게만 불평 없이 머리를 숙였다. 아버지의 말은 곧 명령이었으며 그는 구약 성서의 아브라함처럼 가족을 다스렸다. 자기 아이들이 장차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장군이 1879년에 죽게 되자 루의 맏오빠인 마음씨 좋고 동시에 아버지처럼 정력적인 알렉산더가 자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공식적으로 가장이 되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루를 돌보아 주었으며 루가 조국을 떠나 독일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는 돈을 마련해 주기도 했고 또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루는 물론 이런 충고에 대부분 따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기가 곤궁에 처하게 되면 자샤가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오빠가 갑자기 죽었다는 전보를 받고는 망연해졌던 것이다. 그때 루는 벌써 50대였으며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져 있었다. 루의 첫 반응은 이제야말로 정말
혼자가 되어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뿐이었다. 루의 둘째 오빠 로버트는 겨울철 가정 무도회에서 가장 우아하게 마주르카 춤을 추었으며 감성이 아주 예민한 젊은이였는데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고자 했으나 아버지가 반대했다. 아버지는 알렉산더 2세의 무종견한 정책에 아주 실망해서 자기 아들들이 군인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로버트는 엔지니어가 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특출한 사람이 되었다. 자샤와 마찬가지로 로버트는 첫사랑의 애인과 결혼해 패스트브루크에 정착해서 대가족을 이루었다. 오빠들 중 유일하게 1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았지만 당시 그와 같은 사회 계층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고향에 대한 사랑만은 제외하고 상실하게 되었다. 재산도 없이 로버트는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은 이들을 불쌍히 여긴 옛날 자기 집 하인의 소유가 된 고향집 다락방에서 거처를 하게 되었다. 무식한 농부들은 이 공포시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혁명이 한창일 때 쓴 그의 편지를 읽고 루는 울었다. 루 자신도 같이 고생할 것을 희망하면서 러시아에 있어서의 일대 변혁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루의 셋째 오빠 오이겐에게는 신비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어서 훤칠하고 날씬한 이 청년은 비록 그가 결코 훌륭해 보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여자들에게 광란의 열정을 일으키곤 했다. 다른 오빠들과는 반대로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좀 독특한 유머를 기이하게 좋아한 것이 그를 유별나게 했다. 무도회 때 한 번은 가발과 콜셋으로 여자로 변장해 루를 대신해서 밤새워 장교들과 춤을 추었는데 하도 아름답게 추었기 때문에 결코 남자라고 여길 수 없도록 한 적이 있는 것을 루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당시 루는 이러한 것을 즐거워했지만 단순히 악이 없는 장난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오빠가 그처럼 여러 번 괴팍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악마적인 천성이 오빠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 같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그 오빠는 외교관이 되려고 했지만 그의 천성 때문에 아버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의사로 만들려고 했다. 오이게는 장군의 소원대로 의학을 공부해서 소아과 의사로서 러시아 수도에서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 40살이 되자마자 그는 결핵으로 사망했다. 루의 말을 빌리면 한 공작 부인이 그의 무덤 곁에서 울었다고 한다. 비록 루가 일찍 독립했지만 그럼에도 함께 지냈던 유년기는 끊을 수 없는 유대를 견고히 해주었으며 루의 생애를 결정지어 준 것이기도 하다. 남자들, 즉 아버지와 오빠들이 루의 어렸을 적 정서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루의 본질 가운데 남성적 요소가 특히 강하게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가족 상호 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외부에 대해 폐쇄된 장군이 권위로서 다스리고 있는 이 가족 주위는 러시아 제국의 도처에서 온 장교와 하인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타타르의 마부, 예쁜 에스토니아의 가정부, 살로메가의 여름 휴양지를 돌봐주는 러시아인 하인과 정원사도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도, 모하메 교도, 그 외 여러 신교도들도 있었다. 종교와 체구, 얼굴 등의 만화경은 마치 동양의 백화점처럼 다양했지만 위계 질서는 잘 잡혀 있어서 각자는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고 각자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이 하인들의 무리 중에서 루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루가 친어머니처럼 좋아한 러시아인 유모 니앙까였다. 니앙까는 온화하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후에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성지 순례를 한 다음에는 교회의 소성인 명부에 오르기까지 했다. 오빠들은 비웃었지만 나는 유모가 자랑스러웠어. 이 유모에게서 루는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물려받았다. 그만한 위치에 있는 소녀들에게는 의무가 된 훌륭한 매너를 루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프랑스인 가정교사도 루에게는 유모보다 훨씬 덜 중요했다. 루는 그에게서 불어를 배웠는데 이것은 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겨울철 무도의 계절이면 페스트브루크의 화려한 거리 뉴브스키에서는 삼두마차와 썰매가 몰려든다.
검은 담비와 족제비 털로 화려하게 장식한 숙녀들과 대리복 차림의 장교들은 다양하게 쾌락을 추구했다. 대리석 궁전의 화려한 홀과 복도에는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교회의 축제일이면 장음한 오르간 소리가 화려한 화강암에 메아리쳤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꼬마 공주처럼 루는 매혹적인 세계에서 생활한 것이다. 이 화려한 생활의 이면에는 가난과 질병, 무지라고 하는 유령과 정오에 찬 혁명이 엿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소녀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사랑에 보호받아 루는 자기 자신의 내밀한 세계 속에서 살았으며 이 화려한 세월이 어떻게 끝장이 날 것인가를 거의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이 세계 속에 파묻혀 있었다. 대부분의 어린애들처럼 닥쳐온 현실의 저 급작스러운 붕괴와는 거리가 멀었다. 루에게 있어서 삶은 봄과 같았으며 세계는 유의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정원과 같아 보였다. 한낮의 꿈. 루의 집은 호화찬란했다. 늘마루 바닥의 긴 현관은 넓은 방과 높은 천장의 하얗고 붉은 양탄자가 깔린 층랑을 통해 둔중한 갈색의 가구가 비치된 복도 끝의 홀에 이어진다. 이곳에서 부모들은 손님들을 영접하곤 했다. 영접 때 루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주위 환경이 호화스럽다고 해도 루는 거의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루는 꿈꾸는 듯한 자신의 내면 세계로 함몰하는 아이로 아무리 거대한 세계라도 외부에서 그 속으로 침입해 들어갈 수 없는 루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았다. 루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가능하면 공식적인 의식에는 나가지 않았다. 무도화를 신고 거대한 홀의 널마루 바닥에서 조용히 미끄럼 타는 것을 가장 즐겼다. 나는 일찍부터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 루의 내면에는 모든 부류의 인간과 생생한 상상력의 형태로 가득 찼었다. 어렸을 때 벌써 루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이상하고 기이한 기적 같은 모험담을 생각해내곤 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이러한 이야기나 모험담에 철저히 몰입해져서 이러한 것들이 루에게는 주변 세계나 사람들보다도 더 실제적인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루는 자기 자신만의 세계에 완전히 사로잡혀 시간을 망각하고 꿈결과 같은 마법에 홀린 상태로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때때로 루를 현실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이러한 자기도취는 그녀의 성격의 특징으로 되었다. 평생을 루는 자신의 환상세계와 낯선 타인들의 현실 세계를 구별하는 데 큰 고초를 겪었다. 그래서 루가 자신의 상상에 따라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사실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주 비난을 받곤 했다. 어렸을 때 한 번은 사촌 언니와 함께 산보를 갔는데 둘이서 집에 돌아와 그들이 본 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했을 때 당황한 그 소녀 앞에서 루는 척석해서 기이하고 극적인 이야기를 생각해냈다. 그러한 일은 비교적 나이든 소녀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천진난만하고 정직했던 그 소녀는 흥분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목이 터져라. 그런데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고 소리쳤다. 유년 시절의 환상세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신이었다. 그런데 그 신은 아버지를 닮은 일종의 완전히 개인적인 신이었다. 아버지와 꼭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루가 이야기하는 것을 무한한 인내심으로 들어주는 그러한 신이었다. 그 신은 루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꾸짖거나 책망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루는 캄캄한 방에서 신과 함께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신은 경청해 주었다. 루가 당신도 아시다시피 라는 말로 이야기의 서두를 꺼내면 그 신은 이야기를 중단시키지 않고 어둠 속에서 머리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루는 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족과 함께 드리는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는 그 신은 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때처럼 그렇게 가까이 있지를 않았다. 루의 해고에 의하면 한 번은 주 기도문을 하라는 아버지의 굵은 목소리에 백일몽에서 놀라 깨어나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 눈을 크게 뜨자 루는 마음이 아팠다. 신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루가 체험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공포였다. 이것은 우연히 충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살로메가의 별장을 돌보며 시내로 신선한 달걀을 날라오는 하인 중의 한 사람이 어느 날 루에게 늙고 선량해 보이는 부부가 루의 여름철 별장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들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그 하인이 별장에 초대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해 버렸다고 했다. 다음 주에 그 하인이 다시 왔을 때 루는 그 두 노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물었다. 그 두 노인들은 매일 점점 더 야위어 갔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노파가 입고 있던 하얀 옷에 달린 단추 몇 개와 그 늙은 영감의 구겨진 모자만 남아 있질 않겠어요? 바닥은 얼어붙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요. 비록 이 두 노인이 봄볕에 녹아버린 눈사람이었다고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루는 불안해졌다. 그것이 눈사람이었다고 설명을 해주어도 루는 만족하지 않고 분명히 있었던 것이 어떻게 그토록 완전하게 없어질 수 있는가를 자꾸만 물었다. 루는 신을 향해 대답을 구했다. 줄곧 루는 신에게 이야기를 했고 신은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이제 루는 신이 확실한 대답을 해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허사였다.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신의 침묵은 더해만 갔고 그 침묵은 무섭기까지 했다. 신이 화가 나서 루에게 벌을 주려고 한다고 생각되어 울어버렸다. 그러나 신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무서운 생각이 루의 영혼에 파고들었다. 갑자기 베일이 벗겨지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루는 신과 더 이상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날 밤에 루는 그녀의 개인적인 신에 대한 믿음을, 신이 그에게 부여해준 은폐감을 상실한 것이다.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만이 남게 되었다. 루는 평생을 그 유년기 때의 신의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루는 다른 소녀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만난 소녀들에게서는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이 소녀들을 꾀꾀거리는 거위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잘거리기만 하는 참새로 여겨버렸다. 혼자 있거나 오빠들과 어울릴 때가 훨씬 더 즐거웠다. 그러므로 학교 생활은 루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처음에 루는 영어 예비학교에 다녔으며 이곳에서 여러 아이들과 만나게 되었다. 나중에는 신교의 페트 짐나지움에 다녔는데 별 성과가 없었다. 루는 공부를 학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독학으로 했으며 나중에는 지성적인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교양을 쌓았다. 8살 때의 첫 사모의 대상은 황제 알렉산더 2세의 부관인 젊고 세련된 프레데릭 남작이었다. 그 역시 장군 참모부 건물에 살았으며 루는 자주 얼굴을 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루는 얘기해 보지도 못하고 단지 멀리서 사모했을 뿐이다. 어느 날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서 그 연모자를 보게 되었을 때 루는 매우 흥분해서 얼어붙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친절하게도 루를 도와주려고 급히 뛰어왔던 남작 역시 미끄러져 얼음 위에 둘이 나란히 앉게 되었다. 뜻하지 않게 아주 가까이 서로 마주 앉아 당황해서 빤히 바라다 보았다. 그는 환하게 웃었고 나는 잠자코 환희를 만끽했다. 이 사건은 루가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던 꿈의 세계에 특이한 빛을 던져주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러시아의 대기의 팽배에 있는 혁명의 격동이 루에게도 전파되었다. 러시아 농부들의 처지를 개선시키겠다는 많은 러시아 청년들의 광적인 사명감을 루도 느꼈던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처럼 민중들 사이로 돌아다니며 형제애의 새로운 복음을 설파하고 다닌 나로드니키들에 관한 소식도, 자유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테러를 공언하고 다닌다는 소식도 들었다. 루가 조국 러시아의 이름으로 자행된 테러 행위에는 남몰래 매료당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루는 1891년에 페스트브루크의 저주받은 지배자를 암살하고자 했던 혁명의 히로인 베라 자수리치의 사진을 책상 서랍에 간직해 두기도 했다. 기질상 루 자신도 반항하였다.
일찍부터 그녀는 다음과 같은 식기도 읊고 있었다. 세상은 그대에게 해주는 것이 없으니 내 말을 믿게나 살고 싶다면 쟁취를 하라고. 호화찬란한 궁전생활이 싫어졌다. 그래서 궁전생활과 관계된 것은 어떤 것도 가까이 하려 들지를 않았다. 그 모든 것이 루에게는 인위적이며 가짜로 보였으며 도시조차도 허상으로 여겨졌다. 하얀 밤에 쌓인 패스트브루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아직 잔광이 햇살되는 6월에. 아, 그것은 특이한 것이죠. 보세요. 모두가 얼마나 거짓투성이로 보이는가를. 모두가 가볍고 특성도 없이 떠돌기만 하는. 그렇다. 모두가 들떠 있으며 질서가 잡히지 않고 열광한다. 꿈이다. 그렇다. 패스트브루크에서 미치지 않으려면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치스러운 위험은 루에게는 해방되지 않았다. 루는 가난한 민중과의 생활을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했다. 직업 훈련을 쌓고 있는 오빠들이 자주 집을 비워 오랫동안 함께 있지 못하게 된 루는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거리를 배회하며 노동자와 마부, 농부의 아낙네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루가 집에서 만났던 외교관들이나 장교들보다도 훨씬 재미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루와 어머니 사이의 긴장을 더욱 부채질한 셈이다. 살롬의 부인은 루가 자기 신분에 맞는 가정의 딸들과 친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야회나 티파티를 열었으며 패스트브루크의 상류사회 숙녀들이 대여섯 정도 초대되곤 했다. 이럴 때면 루는 의무감에 야외복을 입고 머리에는 리본을 달고서 초대된 손님들을 정중하게 맞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허사였다. 그들은 공동의 관심사를 갖지 못했다. 그들의 대화는 늘 의상계 아니면 사교계의 주위를 맴도는 반면 루는 기적과 같은 생활이나 그러한 생활이 지니는 은밀한 힘 같은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맨발로 봄의 초원을 산책하는 것이 밤새워 젊은 장교들과 춤으로 지새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다. 루는 어머니가 장차 귀족 사이의 신부가 될 사람에게는 필요 불가결하다고 여기는 고상한 화법 같은 것을 경멸하고 말았다. 그것은 자신이 상류사회의 숙녀가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에서였다. 루는 그가 태어난 상류사회를 경멸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비탄에 잠기게 되었다. 루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혼한다든가 상류사회에 있어서의 지위 같은 것에 관한 생각을 비웃었다. 러시아 인텔리들이 가짜 결혼에 관해 속삭이는 것을 들었을 때 루는 매혹당했다. 가짜 결혼이라는 주제는 자주 러시아 작가에 의해 취급되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체르니세브스키의 한 장편을 보면 결혼한 한 쌍이 형제 자매처럼 나란히 결혼해서 오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부인이 자기의 절친한 친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 그 남편은 이 두 연인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재치 있게 물러섰는데 이러한 생각은 반항아인 루라는 물레에 실이 되어준 셈이다. 루는 이러한 것을 스스로 시험해 보고 싶었다. 갈수록 루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즐거워했지만 이제 70이 된 장군인 아버지는 점차 나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드러내놓고 장례를, 러시아와 사랑하는 딸의 장례를 근심했다. 나로드, 즉 천박한 민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목소리도 조심스러웠다. 아버지는 단순한 러시아인의 무지와 미신을 비난했지만 루는 그 민중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느꼈다. 서구적 척도로 판단해서 러시아는 여러 면에서 후진국이며 거칠고 문명화되지 않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었다. 러시아 국민들은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의 여성해방운동가들이 아우성을 치기 훨씬 이전에 러시아는 많은 새로운 이념들이, 예를 들면 교육에 있어서 여자들의 평등권 같은 유포되고 실현되기도 한 나라이기도 했다. 그 당시 러시아를 살피고 온 어느 프랑스인은 이렇게 썼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훌륭한 집안의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노동자처럼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그렇게 함으로써 민중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권익을 찾아주기 위해 자기들의 의복과 관습, 책과 펜을 내동댕이 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또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여성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농민과 함께 살며 젊음을 희생당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바로 이러한 일들이 루를 사로잡은 것이다. 오빠들이 휴가 때 집으로 돌아오면 충분히 토론도 하곤 했다. 살로메 장군의 아이들은 루의 방에 몰래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사모바로 주변에 마치 모반자들처럼 둘러앉아 러시아가 앓고 있는 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것이다. 루는 오빠들에게서 루와 같은 계층의 많은 러시아 소녀들이 의학을 공부한 후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가거나 간호원이나 산파 혹은 교사나 양호 교사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루와 같은 또래의 러시아인들을 고무시킨 혁명 정신과 대학 교육을 받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오는 고난들이 루에게는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자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한다는 것을 루는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부모와는 반대로 루는 그런 것을 부당하게 여기지 않았다. 프랑스의 한 비평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처럼 잦은 공동생활은 비록 그것이 도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흥분시키고 자극시킴으로써 청춘 남녀들의 열광을 심화시켜준다. 엄숙하고 폐쇄적인 참모복 건물 내에서 루는 당시 혁명의 격동에 휩쓸렸던 것이다. 형제애와 러시아 이 두 단어는 루에게는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루는 서구인들과는 달리 천진난만한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대하는 감정을 상실하지 않았던 소박한 러시아인들을 사랑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아직 삶의 커다란 리듬으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있었다. 페스트부르크 상류사회의 세련된 위선자들과는 달리 아직도 그들은 소박한 감정과 경건성과 겸손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것은 또한 그들의 무서운 점이기도 했다. 루는 그들의 이스바스, 즉 원시적인 소작농의 오두막집에 서린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온기를 좋아했으며 황금빛 원형 지붕이 조그맣고 둥근 러시아 교회를 사랑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은밀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볼가강의 넓고 조용한 수면을 특히 좋아했다. 이 모든 것은 루에게 아주 친숙한 것들이었으며 러시아 정신의 깊이에서 흘러나오는 근원적인 원동력이기도 했다. 루는 유럽이 이러한 힘을 이미 상실했다고 매우 한탄한 적이 있었다. 유럽은 이제 더 이상 기반도 깊이도 없다. 근본적으로 유럽은 죽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점차로 성숙한 것이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루는 자기 자신과 러시아를 인식하기 전에 서구를 널리 여행했으며 따라서 서구적인 사고에 침투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루는 유년 시절의 꿈의 세계에서 벗어나야만 했고 엄격한 지적 훈련과 서구적인 사고방식에 속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루가 자신의 젊은 열정을 다해 사랑한 한 남자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 남자는 러시아와 러시아적인 것을 경멸하는 서구인이었다. 그는 페스트부르크에 있는 홀랜드의 신교 목사 헤드릭 길로터였다. 여기까지가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제1부입니다. 다음 2부를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